안녕하세요. 저는 자식을 위해 며느리의 얄팍한 수를 모른 척 넘겨주려 했으나 선을 넘고 내 목숨까지 위협하는 순간 자비 없이 응징을 결심한 80대 노인입니다. 며칠 전 저는 며느리가 제 밥에 정체 모를 하얀 가루를 타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거든요. 어머니, 제발 잠이나 퍼자고 일어나지 마요. 쓰러진 척 눈을 감고 있던 제 귓가에 며느리의 서늘한 목소리가 탁 꽂히더라고요. 평소엔 정말 천사 같던 둘째 며느리였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 밤 며느리는 제 안방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면서 인감도장을 찾고 있었죠. 평생 모은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제 목숨까지 위협한 며느리. 효부의 가면 뒤에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밝혀냈는지 그 기막힌 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 나이 81. 남편 먼저 보내고 홀로 산 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네요. 우리 영감이랑 평생 시장 바닥에서 건어물 장사하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4층짜리 상가주택을 하나 샀거든요. 꼭대기층엔 제가 살고 아래층 상가 두 곳이랑 원룸 4개에서 나오는 월세로 꽤 남부럽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일찌감치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자리를 잡았고 한국에는 차로 30분 거리에 사는 둘째 아들 내외뿐이었죠. 사달이 나기 시작한 건 2달 전이었어요. 나이가 드니 깜빡거리는 일이 잦아지더니 기어이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사골국 냄비를 새카맣게 태워 먹고 말았지 뭐예요. 퀴퀴한 연기가 집안을 채웠고 놀란 이혼 연락을 받은 둘째 아들이 한달음에 달려왔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어깨를 잡고 눈물을 글썽이는데 그때 아들 등 뒤에 서 있던 둘째 며느리가 제 두 손을 꼭 부여잡았어요. 어머니, 큰일 날 뻔하셨잖아요. 안 되겠어요. 혼자 계시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아니다. 늙은이가 정신을 딴 데 팔아서 그래. 별일 아니니 걱정 말아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매일 들여다볼게요. 반찬도 다 해다 드리고 청소도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니는 편하게 계셔요. 요양원 같은 데는 절대 안 보내요.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히 제가 모셔야죠. 참으로 싹싹하고 말씨가 고운 며느리였죠. 며느리 고생시키는 게 미안해서 극구 사양했는데도 다음 날부터 둘째 며느리는 정말 제 집처럼 매일같이 저희 상가주택을 드나들더라고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와서는 냉장고를 빈틈없이 꽉 채워놓고 바닥을 윤이 나게 닦아놓고 돌아갔어요. 아들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늘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요. 저 역시 늙고 깜빡거리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살뜰히 챙겨주는 며느리한테 내심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날 안방 서랍장 자물쇠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며느리가 곰탕을 한 솥 끓여놓고 간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은행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안방 구석에 있는 묵직한 3단 목재 서랍장으로 다가갔죠. 그 서랍장 맨 윗칸은 제 인감도장하고 통장, 그리고 상가주택 등기권리증 같은 제 평생의 재산이 들어있는 곳이거든요. 평소엔 늘 튼튼한 노쇠 자물쇠로 단단히 잠가두고 열쇠는 끈에 매달아서 제 목걸이처럼 옷 속에 꼭 걸고 다녀요. 그런데 돋보기를 끼고 열쇠를 꽂으려던 순간 손끝에 무언가 거칠거칠한 게 툭 걸리더라고요. 이게 웬 자국이람. 자물쇠 주변 나무가 잔뜩 긁혀 있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이나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억지로 틈을 벌려서 쑤셔본 것처럼 말이죠. 칠이 벗겨진 짙은 갈색 나무가루가 바닥에 미세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훅 끼쳤어요. 최근 2달 동안 우리 집에 드나든 사람은 저하고 둘째 며느리뿐이었거든요.
내가 치매가 와서 열쇠 구멍을 못 찾고 억지로 긁어놓은 건가? 처음엔 저 자신을 의심했어요. 나이 먹어 정신이 오락가락하니까 별 실수를 다 한다며 자책도 했죠. 하지만 상처 모양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체중을 실어서 억지로 비튼 모양새더라고요. 80대 늙은이 힘으로는 도저히 낼 수 없는 다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흔적이었어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띠띠띠띠.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온 며느리 목소리가 거실에 울리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주무세요? 저는 방문을 열지 않고 문틈으로 며느리 행동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애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제 안방 쪽을 힐끗 쳐다보고는 재빨리 거실 장식장 서랍을 열어서 무언가를 다급하게 막 뒤적거리는 거예요. 며느리 손이 닿는 곳은 다름 아닌 제가 평소 잡동사니나 열쇠 꾸러미들을 아무렇게나 툭툭 두는 곳들이었거든요. 거기서 뭐하니? 제가 불쑥 방문을 열고 나가니까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손에 쥐고 있던 우편물들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더라고요. 아, 깜짝이야. 어머니 깨셨어요? 아니, 어머니 혈압약 안 드신 것 같아서요. 어제 날짜 칸이 그대로 있길래 약통 찾고 있었죠. 며느리 변명은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찰나의 순간 확 흔들리던 눈빛이랑 다급하게 서랍을 닫아버리던 그 손길을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는 사람은 우리 가족뿐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며느리가 최근 들어서 유독 우리 상가주택에 대해 넌지시 묻고는 했었어요. 어머니, 요즘 세금도 많이 나오는데 건물 관리하시기 힘드시지 않아요? 아범도 걱정이 태산이더라고요. 저희가 좀 도와드릴까요? 곰탕을 퍼주면서 슬쩍 던지던 그 말. 그때는 그저 늙은 어미 걱정하는 자식들의 갸륵한 마음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억지로 뜯어내려 했던 자물쇠에 긁힌 자국이랑 방금 전 거실을 막 뒤지던 행동이 딱 겹쳐지니까 제 머릿속에 하나의 또렷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심증만 가지고 당장 아들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은 자기 아내라면 아주 끔찍하게 아끼고 맹신하는 녀석이거든요. 괜한 의심으로 말을 꺼냈다가는 어머니가 요새 깜빡하시더니 사람을 다 의심하신다면서 오히려 제 정신머리를 탓할 게 뻔했죠. 게다가 섣불리 며느리를 추궁했다가 증거도 없이 일만 키우면 잘 살고 있는 평화로운 아들 가정만 깨질 뿐이잖아요.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어요. 저 아이가 정말로 내 재산을 노리고 집을 뒤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늙어서 예민해진 탓에 애먼 사람을 잡는 건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만 했죠. 그래, 내가 그렇게 내 정신이 흐려지기를 바란다면 기꺼이 춤을 춰주마. 저는 거울을 보면서 삐져나온 흰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며느리 앞에서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늙고 병든 노인 행세를 하기로 딱 결심을 했죠. 멍청한 바보처럼 실수를 흘려주면서 빈틈을 보이면 며느리는 분명 안심하고 그 시커먼 속내를 드러낼 테니까요. 평생을 거친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늙은이의 징그러운 직감을 한번 믿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저와 효부라는 두꺼운 가면을 쓴 며느리의 기막힌 신경전이 시작되고 있었죠. 주말이 되면 둘째 아들 녀석이 꼭 저희 집으로 건너왔어요.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 둘째 며느리는 아주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이 따로 없었죠. 여보 왔어? 아유, 우리 어머니 오늘 식사도 잘하시고 나랑 산책도 다녀오셨어. 앞치마를 빳빳하게 둘러맨 며느리가
주방에서 종종 걸음으로 나오며 아들을 반겼어요. 식탁 위에는 갈비찜에 잡채에 제가 좋아하는 굴비까지 아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져 있더라고요. 아들 녀석은 그 상차림을 보더니 감동한 얼굴로 자기 아내 어깨를 주물러 주더군요. 당신 진짜 고생이 많다. 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매일 이렇게 와서 챙겨주고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할게. 아들이 지갑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며느리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어줬어요. 고생한다며 주는 특별 용돈이었죠. 아유, 뭘 이런 걸 다 줘. 내가 우리 어머니 챙기는 건 당연한 건데. 며느리는 입으로는 거절하면서도 손은 벌써 잽싸게 봉투를 움켜쥐고 있더라고요. 순간 돈 봉투를 쥔 며느리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실룩이는 걸 저는 식탁 구석에 앉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기가 막혔지만 겉으로는 일부러 초점을 흐리게 뜨고 바보처럼 해해 웃어 보였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해준 고기가 참 달다. 하면서 젓가락질도 일부러 헛손질을 몇 번 했죠. 아들은 제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서 고개를 푹 숙였지만 며느리는 제 헛손질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안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자기가 짠 완벽한 무대 위에서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와 순진한 남편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하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단둘이 남는 평일 낮이 되면 집안 공기는 180도로 달라졌어요. 월요일 오후였어요. 아침 일찍 아들이 출근한다고 나간 뒤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죠.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보니 며느리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꼬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넘기며 명품 가방 사진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중이었고요. 어제 아들에게 받았던 그 천사 같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미간을 잔뜩 찌푸린 짜증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제가 진짜 치매가 맞는지 아니면 그저 늙어서 깜빡거리는 건지 며느리를 한번 떠봐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식탁 위에 놓인 반찬통을 꺼내려다 손에 힘을 쫙 풀고 유리단지를 바닥으로 툭 떨어뜨려 버렸죠.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튀고 멸치볶음이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보통의 며느리라면, 아니 어제 아들 앞에서 보여준 그 천사 같은 며느리라면 당장 뛰어와서 어머니 안 다치셨어요?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소파에서 엉덩이 한 번 떼지 않더라고요. 고개만 획 돌려 저를 노려보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싸늘하던지 순간 제 심장이 다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소파에 팍 던지더니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다가왔어요. 아, 진짜. 어머니, 아침부터 왜 이러세요, 정말. 제가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했잖아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죠. 저는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벌벌 떠는 척을 했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요새 소나기에 통 힘이 없어서. 제 사과에도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러더니 주방 구석에 있던 걸레를 발로 툭 차서 제 발밑으로 밀어보내더라고요. 됐고요. 유리 조각이나 밟지 말고 저리 비키세요. 하, 진짜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마지막 말은 입속으로 웅얼거렸지만 제 귀에는 똑똑히 들렸어요. 며느리는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으며 마침내 자기가 품고 있던 진짜 속내를 슬쩍 꺼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자꾸 사고 치시는데 혼자서 건물 관리하시는 건 무리라니까요. 저번에도 세입자 월세 들어온 거 깜빡하셨잖아요. 그냥 제게 도장 맡기세요.
인감도장 어딨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알아서 건물 명의도 아범 앞으로 옮겨놓고 골치 아픈 세금 문제도 싹 다 정리해 드릴 텐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건물 명의, 인감도장, 며느리의 입에서 그 단어들이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딱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내 목적이 그거였구나. 며칠 전 안방 서랍 자물쇠가 긁혀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이 아이는 제가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끌려가기 전에 어떻게든 제 인감도장을 찾아내 건물 명의를 가로챌 작정이었던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가 깜빡깜빡하니까 은근슬쩍 도장 위치를 불게 만들려고 살살 구슬려 보는 거였죠. 도장? 몰라. 내가 그걸 어디 뒀더라. 영 기억이 안 나네. 저는 끝까지 바보 행세를 하며 방으로 쏙 들어와 버렸어요. 방문을 닫고 기대서는데 등줄기로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은 물론이고 영문도 모르는 내 둘째 아들 녀석 인생까지 저 여우 같은 기집애한테 몽땅 털리겠구나 싶었어요. 확실한 덫을 놔야 했어요. 저 아이가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만들 완벽한 덧말이에요. 그날 밤 며느리가 퇴근한 아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안방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큰아들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죠. 국제전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큰아들이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다짜고짜 본론부터 꺼냈어요. 애비야, 내 말 잘 들어라. 어미가 지금 몹시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당장 내가 말하는 물건 하나 구해서 한국으로 붙여라. 겉보기엔 그냥 숫자 큼지막한 탁상시계인데 그 안에 카메라 렌즈가 숨겨져 있어서 방안을 싹 다 녹화할 수 있는 거. 그거 당장 하나 보내. 큰아들은 갑자기 무슨 몰래카메라냐며 펄쩍 뛰었지만 제가 하도 단호하게 말하니 결국 며칠 뒤 제게 국제 택배 하나를 보내왔어요. 택배가 도착하던 날 마침 둘째 아들 내외가 집에 와 있었죠. 아들이 상자를 뜯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형이 웬 탁상시계를 보냈지? 어머니, 이거 형이 보낸 건데요. 제가 짐짓 반가운 척하며 시계를 받아들었어요. 아이고, 왔다 보다. 내가 요새 밤눈이 어두워서 화장실 갈 때마다 시간을 통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내 형한테 전화해서 숫자 아주 큼지막하고 불빛 환하게 들어오는 시계 하나 사다 달라고 부탁했지. 제 말에 며느리는 의심은커녕 아주 활짝 웃더라고요. 기계라고는 다룰 줄 모르는 80대 노인네가 그깟 숫자 큰 시계 하나 샀다는데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오히려 며느리는 시계를 빼앗아 들더니 제 안방으로 쪼르르 달려갔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머리맡에 놔드릴게요. 자, 어때요? 밤에 깨셔도 시간 딱 보이시죠? 며느리가 시계를 올려놓은 곳은 제 침대 바로 옆 탁자 위였어요. 그리고 그 시계의 전면부는 며느리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제 인감도장 서랍장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래, 참 잘 보인다. 우리 며느리 고맙다. 제가 빙그레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도 덩달아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카메라 위치를 직접 세팅해 놓은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이 완벽한 덫에 저 아이가 발을 들이밀 날만 조용히 기다리면 됐죠. 시계 속 렌즈는 붉은 빛을 깜빡이며 방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탁상 시계를 침대 머리맡에 둔 지 며칠 지나지 않은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며느리는 유독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장바구니에서 큼지막한 보온통을 꺼내더니 주방에 서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그릇에 무언가를 덜어내더라고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거실까지 풍겨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시장에서 아주 튼실한 전복을 사왔어요. 요즘 통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서 푹 고아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며느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을 쟁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갓 담근 나박김치까지 곁들인 품새가 영락없는 효부였죠.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끓여왔니? 고생스럽게 시리. 고생은요. 어머니가 건강하셔야 저도 마음이 놓이죠. 자, 식기 전에 얼른 한술 떠보세요. 며느리는 제가 죽그릇을 다 비울 때까지 옆에 앉아 살뜰히 챙겼습니다. 맛은 참 좋았습니다. 며느리 정성이 갸륵해 바닥까지 싹싹 긁어 먹었죠. 그런데 그 죽을 먹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갑자기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낮잠을 종종 자긴 했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졸음이 아니었어요. 온몸의 뼈마디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고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몽롱해지더니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졸리세요? 방에 들어가서 편하게 누우세요. 며느리가 제 부축을 하더니 침대에 눕혀주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주는 며느리의 손길을 끝으로 말 그대로 기절하듯 까무러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도 여전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데 현기증이 나서 하마터면 바닥으로 고꾸라질 뻔했죠. 내가 늙긴 늙었구나. 밥 먹고 잤다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다니. 무거운 몸을 이끌고 협탁 위에 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밤사이에 들어온 문자를 확인하려 돋보기를 썼죠. 그런데 화면에 뜬 알림창 하나를 보는 순간 남은 잠기운이 찬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확 달아나 버렸습니다. XX은행 김말순 고객님,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3의 오류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본인 확인 후 다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적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진 기억조차 없었죠. 누군가 제가 잠든 사이 제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눌러봤다는 뜻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는 누군가가 말입니다. 어제 집에는 저를 눕혀놓고 돌아간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죽을 먹고 시체처럼 뻗어버린 사이 며느리가 제 계좌에 손을 대려 한 겁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어휴, 어제 얼마나 푹 주무시던지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마침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가 아주 산뜻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방에서 걸어 나갔죠. 어제는 내가 아주 푹 잤나 보다. 이상하게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네. 그게 다 긴장이 풀리셔서 그래요. 어머니가 저 믿고 마음 편히 놓으신 증거 아니겠어요? 생긋 웃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는 뱃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꾹 눌러 참아야 했습니다. 찝찝한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아들은 회사에 가고 며느리 혼자 저희 집에 건너와 있던 평일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문을 살짝 닫아둔 채 낮잠을 자는 척 누워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텔레비전 소리가 뚝 끊기더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작고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맨발로 살금살금 방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문틈에 귀를 바짝 댔죠. 아, 글쎄, 내 말 좀 들어봐. 거의 다 됐어. 전화기 너머 상대방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노인네가 요즘 약발이 잘 받는지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르더라고. 근데 도장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제 통장 비밀번호도 뚫어보려다 막혀서 애먹었단 말이야.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내가 뭐노라? 나도 매일 비위 맞추느라 죽겠어. 아무튼 노인네 인감 도장만 찾으면 나머지 서류에 도장 받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 며칠 안 남았어. 아범 눈치채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 끊어. 통화가 끊기는 작은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가져왔던 특별식, 제가 유독 기절하듯 잠들었던 날들, 억지로 긁어낸 서랍의 자물쇠, 가리고 은행 계좌 잠금 문자까지 흩어져 있던 단서들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며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히 제 재산을 탐내는 걸 넘어섰습니다. 제 밥에 무언가를 타서 의식을 잃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수면제인지 아니면 제 목숨을 갉아먹는 다른 약인지 알 수 없지만 돈에 눈이 멀어 시어머니의 생명조차 안중에도 없는 강도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나가 며느리의 머리채라도 휘어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꽉 쥔 주먹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따져봤자 며느리는 펄쩍 뛰며 잡아뗄 게 뻔했습니다.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이니까요. 내 아들이 자기 눈으로 직접 그 끔찍한 실체를 목도하게 만들려면 더 확실하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옆에 딱 붙어 앉아 제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아범이 요 며칠 회사 일이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데서요. 오늘은 아예 이쪽으로 퇴근하라고 했어요. 밥 먹이고 아범은 작은 방에서 남은 일 좀 보라고 하고 저희도 늦게 넘어가려고요. 그동안 어머니 푹 주무시게 제가 특식 하나 더 해드릴게요. 그거 드시면 오늘도 아주 달게 주무실 거예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칼을 갈았습니다. 아들은 피곤한 몸으로 밥을 먹고 작은 방에 틀어박혀 있고 저는 며느리가 주는 특식을 먹고 잠들어야 하는 밤.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정이 넘어가기 전 남편의 시선을 피해 제 방의 인감도장을 뒤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타이밍일 테죠. 그래, 오늘 밤이구나. 침대 머리맡에 놓인 탁상시계의 렌즈가 오늘따라 유독 붉게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본가로 퇴근해 저녁을 허겁지겁 먹은 아들 녀석은 피곤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집안엔 금세 정막이 감돌았고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올린 채 귀를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쿵쾅대던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저는 이불을 살짝 걷고 맨발로 소리 없이 걸어나가 방문 틈새로 거실 쪽을 훔쳐봤습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 앞 며느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어요.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마음이 급해졌는지 며느리는 자기 가방에서 작은 약봉지 하나를 꺼내더니
조그만 절구 같은 걸로 무언가를 미친 듯이 빻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종이에 담긴 하얀 가루를 쟁반 위에 놓인 호박죽 그릇에 툭툭 털어넣고 있었죠. 행여나 가루가 보일세라 숟가락으로 휙휙 저어 흔적까지 완벽하게 없애더군요. 그걸 직접 제 두 눈으로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저 기집애가 타주는 수면제 섞인 밥을 먹고 그렇게 기절하듯 쓰러져 잤던 거구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손끝이 바들바들 떨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서둘러 안방 침대로 돌아가 누웠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밥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아야만 했어요. 어설프게 화를 냈다간 발뺌할 테니 내 아들 코앞에서 저 아이의 끔찍한 민낯을 확실하게 까발려야 했으니까요. 잠시 후 안방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며느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시네요? 제가 낮에 단호박을 푹 끓여놨거든요. 출출하실 텐데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목소리는 어찌나 나긋나긋하고 상냥한지 방금 전 제 밥에 약가루를 털어넣던 범죄자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였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 노인처럼 멍한 표정을 지으며 느릿느릿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숟가락으로 호박죽을 듬뿍 떠서 제 입가로 내밀더군요. 아이고, 김이 펄펄 나는 게 뜨겁다. 애야, 목이 마르니 찬물 좀 한 컵 타오. 네, 어머니. 잠깐만요. 며느리가 물을 가지러 주방 쪽으로 뒤를 돈 찰나였습니다. 저는 잽싸게 죽그릇을 들어 미리 이불 밑에 숨겨둔 작은 밀폐 용기에 몇 숟가락을 덜어냈어요. 나중에 성분 검사를 의뢰할 결정적인 증거물이었으니까요. 남은 죽은 침대 옆 휴지통에 쏟은 뒤 서둘러 입가를 닦으며 다 먹은 척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건넨 물을 마시고 나니 이제 본격적으로 약기운이 도는 연기를 시작할 타이밍이었습니다. 아함, 뜨끈한 죽을 먹었더니 왜 이리 졸음이 쏟아진 후 몸이 천근만근이네. 저는 일부러 눈을 끔뻑거리며 몸을 비틀거렸어요.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아 침대에 눕혀주더군요. 어머니, 졸리시면 억지로 깨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눈 감으세요. 제가 다 치울 테니까요. 저는 숨소리를 거칠게 내며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곧이어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며 완전히 잠든 척 시체처럼 누워 있었죠. 방 안에는 제 숨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한 1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제 얼굴 위로 손을 허이허이 저어보더군요. 제가 미동도 하지 않자 천사 같던 며느리의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했습니다. 휴, 이번 약은 꽤 빨리 도네. 진작에 용량을 늘릴 걸 그랬어. 싸늘하게 중얼거린 며느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제 서랍장 쪽으로 직행했어요. 제가 낮에 일부러 열쇠 뭉치를 화장대 구석에 슬쩍 흘려두었거든요. 며느리는 열쇠를 찾아내더니 미친 듯이 서랍 자물쇠에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맨 위 칸 서랍이 기어이 열리고 말았죠. 그런데 서랍 안쪽 깊숙이 숨겨둔 인감도장 상자가 다른 잡동사니들에 걸려 잘 안 빠졌나 봅니다. 며느리가 짜증을 내며 통장이며 서류 뭉치들을 바닥으로 휙휙 내던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이 급해진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니 자고 있는 제 어깨를 신경질적으로 툭툭 치며 내뱉었죠. 아씨, 도대체 도장을 어디다 쑤셔 박아놓은 거야? 어머니, 제발 잠이나 퍼자고 일어나지 마요. 어차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그놈의 재산은 끌어안고 있어서 뭐 할 건데? 나도 내 노후는 챙겨야 할 거 아니에요. 실눈을 뜨고 본 며느리의 얼굴은
탐욕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신다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약에 취해 쓰러진 노인의 돈을 훔쳐내려는 섬뜩한 강도의 얼굴만 남아 있었죠. 침대 머리맡에 놓인 탁상시계, 그 안에 숨겨진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이 모든 기막힌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서랍으로 돌아가 짐을 파헤치던 며느리가 마침내 구석에 박혀있던 비단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찾았다. 아, 늙은이가 숨겨놓긴 더럽게 꽁꽁 숨겨놨네. 며느리가 환호성을 지르며 상자 뚜껑을 열고 제 인감도장을 꺼내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감고 있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나 등 뒤로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다가가 며느리의 손목을 낚아챘죠. 제 평생 시장 바닥에서 무거운 건어물 상자 괴짝을 나르며 단련된 악바리 같은 힘을 몽땅 실어서 말입니다. 아! 며느리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어요. 손에 꼭 쥐고 있던 인감도장이 바닥으로 대구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며느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마구 흔들리더군요. 마치 한밤중에 귀신이라도 본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시고. 왜? 내가 약 먹고 안 뻗어서 아주 실망스럽니? 흐리멍덩했던 제 눈빛이 매섭게 번뜩이자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들린 비명소리에 놀란 아들 녀석이 쿵쾅거리며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왔어요. 엄마,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 쓰러지셨어. 영문도 모르고 사색이 된 아들이 아내를 감싸 안으며 다가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손을 들어 아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침대 협탁 밑에 숨겨두었던 태블릿 PC를 집어들었죠. 큰아들이 탁상시계 카메라와 연동시켜둔 그 화면을 꾹 눌러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방금 전 며느리가 서랍을 뒤지고 제게 폭언을 퍼붓는 모습이 생생하게 흘러나오는 화면을 아들 부부의 코앞에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밥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따뜻했던 안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제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 속에서는 방금 전 며느리가 제가 잠들었는지 확인한 뒤 서랍을 열고 인감도장을 찾으며 폭언을 퍼붓는 과정이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잠이나 퍼자고 일어나지 마요. 화면 속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조용한 안방을 날카롭게 찢어 놓았습니다. 이어 이번 약은 꽤 빨리 도네. 진작에 용량을 늘린 걸 그랬어라고 중얼거리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동공이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다급하게 제 손에 들린 태블릿을 빼앗으려 손을 뻗더군요. 하지만 그보다 아들 녀석의 행동이 더 빨랐습니다. 며느리의 손목을 거칠게 쳐낸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뜨고 화면과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턱관절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다 뭐야? 우리 어머니 밥에 대체 뭘 탄 거야? 아들의 호통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변명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도끼 품은 눈을 번뜩이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금세 눈물까지 쥐어짜 내며 처연한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아니야, 오해해요. 어머니가 요즘 통 잠을 못 주무시고 기력이 없으셔서 제가 몸에 좋은 비싼 영양제 가루를 좀 타드린 거예요. 놀라실까봐 몰래 탔는데 어머니가 오해를 하셨나 봐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콧방귀를 뀌며 침대 밑에 떨어져 있던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확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를 열고 안을 휙 쏟아버리자 립스틱과 지갑 사이로 구겨진 종이 약봉지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진 약봉지를 발끝으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영양제, 처방전도 없이 몰래 구해온 수면 유도제가 언제부터 영양제가 됐니? 내가 이 약봉지 버리지도 못하고 늘 가방에 품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며느리는 끝까지 발뺌을 하려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제가 미우셔도 그렇지 어떻게 저를 그런 사람으로 몰아요? 저 어머니 모시느라 뼈 빠지게 고생했어요. 도장 찾은 것도 다 아범 챙겨주려고 한 거라고요. 그 뻔뻔한 입술에서 끝까지 제 아들 핑계가 나오는 순간 참다 못한 아들의 굵은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안방에 연달아 울려 퍼졌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양쪽 뺨을 왕복으로 거세게 내리친 겁니다. 고개가 이쪽 저쪽으로 돌아간 며느리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디서 끝까지 거짓말을 해? 우리 어머니 밥에 몰래 약을 타고 치매 걸렸다고 뒤에서 조롱하면서 내가 사람 새끼야? 분이 풀리지 않은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시 다가서길래 제가 얼른 아들의 팔을 단호하게 붙잡았습니다. 그만둬라. 내 손에 저런 더러운 피를 더 묻힐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법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다. 그러고는 제가 베개 밑에 몰래 숨겨두었던 작은 밀폐 용기를 꺼내서 바닥에 딱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며느리가 제게 먹이려고 가져왔던 그 단호박죽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거든요. 내가 방금 내게 먹이려던 호박죽, 내가 여기 따로 보관해뒀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이 안에 도대체 뭘 넣었는지 성분 검사부터 받게 할 거다. 내가 내 음식에 무슨 약을 얼마나 자주 탔는지, 그동안 내 재산 노리고 무슨 짓을 했는지 법대로 똑똑히 밝혀보자꾸나. 제가 이렇게 쏘아붙였죠. 경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물까지 눈앞에 쏟아지니까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며느리가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엉엉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나 봐요. 진짜 귀신이 씌었나 봐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이대로 감옥 가면 우리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잖아요. 네. 어머니. 그래서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말했습니다. 내 재산 훔치려다 내 인생부터 도둑 맞은 줄 알아라. 며느리가 아니라 내 목숨 노리는 강도를 내 집에 둘 순 없지. 저는 매달리는 며느리의 손을 차갑게 쳐내고 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진짜로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더니 완전 사색이 돼서 달려들더라고요. 어머니, 안 돼요.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가 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악착같이 손을 뻗었는데 아들이 재빨리 그 앞을 탁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더 가까이 오지 마. 오늘부로 너랑은 끝이야. 여기 우리 어머니 집이니까 경찰 올 때까지 당장 현관 밖으로 나가 있어. 도망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CCTV 영상이랑 내가 쓴 약봉지까지 전부 다 확보했으니까. 아들은 며느리 가방을 현관 앞에 툭 던져놓고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며느리가 한동안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112에 연결돼서 신고 내용을 말하는 소리를 듣더니 결국 비틀거리면서 현관 밖으로 물러나더라고요. 아들은 그 길로 문을 닫고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꿨고요. 잠시 뒤에 경찰이 도착해서 저희가
모아둔 CCTV 영상이랑 약봉지, 그리고 제가 따로 보관해둔 그 호박죽까지 싹 다 확인해 갔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간 뒤에 거실로 돌아온 아들이 제 무릎 앞에 털썩 꿇어앉더니 아주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서 우는 겁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멍청해서 저런 여자를 집에 들여가지고 엄마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나실 뻔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렇게 떨면서 우는 아들의 등을 제가 가만히 쓸어내려줬습니다. 내 잘못 아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인데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이제라도 알았으니 천만다행 아니냐 하고 다독였죠.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정말 매서운 후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 며느리가 그동안 제게 먹였던 음식들이며 그 약을 도대체 어디서 구했는지까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아들은 곧바로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절차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며느리 친정에도 이 기막힌 사건이 싹 다 알려졌습니다. 시댁에서 그렇게 효부 노릇한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던 자기 딸이 뒤에서 무슨 끔찍한 짓을 벌였는지 알게 된 사돈 어른들은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를 들지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넘겼던 호박죽에서는 진짜로 수면을 유도하는 약 성분이 검출됐고요. 경찰은 이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이혼 절차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 끝나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아들은 끝까지 단호하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며느리는 본인이 그렇게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남편의 믿음, 우리 가족 안에서의 자기 자리, 그리고 겉으로 번듯하게 포장했던 그 가짜 효부라는 체면까지 한꺼번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뀐 제 집 거실에 앉아 따뜻한 쌍화차를 한 잔 마시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사람이 무서워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아들 녀석 덕분에 조금씩 원래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호의를 가장해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라서 내 며느리니까 하며 애써 의심을 누르고 넘어가려 할 때도 많지요. 하지만 내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할 때는 한 번쯤 차가운 머리로 상황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무조건적인 믿음보다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약간의 의심과 용기가 진짜 내 삶과 가족을 구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니까요. 오늘 제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가족 안에서 남모를 배신감에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용기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날이 많이 덥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마음만은 다치지 않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빌겠습니다.